Retrotech. 안녕하세요. 레트로텍의 아웃사이더입니다. 첫 에피소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라는 주제로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지난 편에서는 프로타입 JS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번에 이제 1-B에서는 이제 jQuery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프로타입 JS를 한참 얘기했죠. 그래서 최근 몇 년 안에 프론트엔드 개발을 시작하신 분도 이 방송을 들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리액트 JS나 앙귤라, 뷰 JS로 프론트엔드 개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주변에 이제 동료들이나 이제 더 웹 개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을 통해서 이제 jQuery라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는 꽤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아마 지금도 이제 jQuery로 이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전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던 프로타입 JS를 들어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대충 예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타입 JS가 대단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는 jQuery의 시대였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웹3 테크라는 사이트에 따르면 2023년 이제 올해죠. 올해 4월까지도 전체 웹사이트에서 jQuery를 사용 중인 사이트가 77%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그 전 시대에 많이 쓰였고 지금도 쓰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프로타입 JS를 설명하면서도 이제 한 20년 전 얘기였기 때문에 당시의 시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편에서는 이제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jQuery를 살펴보겠습니다. jQuery는 존 레식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존 레식이라고 보통 읽죠. 네. 2006년 1월에 릴리즈를 했는데 프로타입 JS가 2005년 2월에 릴리즈 했으니까 jQuery가 한 1년 정도 뒤에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존 레식이라는 이 사람의 성향 때문인지 글이나 여러 곳에 자료를 많이 남겨놔서 jQuery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자료를 거의 20년 됐음에도 찾아볼 수 있었어요. 2007년, 그러니까 아까 2006년 1월에 릴리즈 했다고 그랬죠. 2007년 10월에 존 레식이 jQuery Past, Present and Future라는 제목의 발표를 한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보면 jQuery의 역사를 좀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릴리즈 얘기를 2006년에 조금 하고 있었지만 이제 조금 건너뛰어서 2007년에서 조금 jQuery 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자료가 여기 나와서 이 자료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jQuery를 만들 때 존 레식이 어디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jQuery를 만들게 되는지를 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시몬 윌리슨의 Get Elements by Selector라는 이제 간단한 구현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시몬 윌리슨은 안드리안 홀로베티라는 사람이랑 함께 2003년에 이제 파이썬의 웹 프레임워크인 장고를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꽤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프로타입 얘기할 때 좀 설명을 했지만 지금은 document.query selector 같은 함수가 있어서 CSS 셀렉터 문법을 사용해서 돔을 선택하는 함수가 표준화되어 있죠.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시몬 윌리슨이라는 개발자가 다른 개발자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document.getElementBySelector, 이름으로 보면 알 수 있죠. 당시에는 document getElementById, by tagName 이런 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대로 따서 getElementsBySelector라는 함수를 구현해서 쿼리 셀렉터가 하는 것처럼 CSS 셀렉터 문법을 사용해서 돔을 반환한 함수를 구현하고, 이 구현체는 이제 2003년 3월에 나온 구현체입니다.
또 하나 언급하는 것이 딘 에드워즈의 CSS 쿼리와 애드 이벤트입니다. 딘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자바스크립트 브라우저 구현의 차이를 이제 브라우저 간의 차이를 메꿔주는 베이스2라는 라이브러리나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압축 난독화해주는 패커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예, 요 두 개 또 꽤 유명한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죠. 예, 요즘은 이제 바벨, 뭐 웹팩, 바이트, 이거 비트라고 있죠. 바이트라고 안 있고 비트 등 이제 트랜스파일이나 이제 번들링이 일상적이라서 뭐 이런 압축, 난독화 이런 얘기를 별로 하지는 않지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짜면 저희가 항상 그렇듯이 이제 읽기 편하게 줄바꿈도 하고 들여쓰기도 하고 주석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서비스에 제공할 때는 이런 주석이나 들여쓰기들은 필요 없죠. 그래서 모든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공백과 줄바꿈을 다 지우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압축, 이제 컴프레스드라고 하죠. 압축해서 제공하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라이브러리가 버전을 릴리즈할 때 소스 버전과 이제 언컴프레스드 버전이죠. 소스 버전과 압축 버전, 컴프레스드 버전을 이제 둘 다 제공해서 편하게 소스를 볼 때는 언컴프레스드 버전을 쓰고 서비스에서 이제 넣어서 쓸 때는 압축 버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당시에 일반적이었어요. 그리고 난독화라는 거는 이건 뭐 번역이 조금 어렵긴 한데 오프스케이션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제 공백을 지워도 자바스크립트의 특성상 코드가 다 공개가 되죠. 왜냐면 웹브라우저에서 다 다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히 감출 수는 없지만 조금 어렵게 하기 위해서 난독화라는 과정을 거치면 소스 코드에서 의미 있는 이름과 의미 있는 이름의 함수와 변수를 다 의미 없는 글자로 바꿔버립니다. 뭐 예를 들어 name이라는 변수가 있으면 이거를 뭐 a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해서 의미를 없게 만들어서 코드를 좀 읽기 어렵게 만드는 그리고 뭐 조금 글자 수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죠. 동작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압축하고 난독화도 돌리는 것도 뭐 난독화는 뭐 사람에 따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만든 라이브러리가 아까 딘 에즈워즈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패커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여기서 이 패커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이건 딘 에즈워즈를 설명하라고 얘기한 거고 이제 존 레식이 jQuery를 만들면서 영향을 받았다는 이제 CSS 쿼리는 이 딘 에즈워즈가 만든 크로스 브라우저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슷하게 CSS 셀렉터를 가지고 도물 쿼리에서 반환하는 기능, 시몬 윌리슨이 만든 거와 이제 비슷한 아이디어죠. 그리고 요거는 아주 정확하진 않은데 찾아봤을 때는 2005년도에 작성한 것으로 보였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디네저가한테 영감받았다는 또 하나의 이제 구현체인 이제 애드 이벤트는 이벤트가 아니고 애드 이벤트예요. 네, 이것도 디네즈워즈가 2005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 때도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 당시 돔 요소에 이벤트를 등록하려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IE 브라우저에서는 어태치 이벤트라는 함수를 써야 되고 W3C 표준으로는 add event listener를 썼어야 했어요. 근데 이제 2001년에 스콧 앤드류 레페라라는 사람이 이 둘을 이제 알아서 처리하는 add event라는 그러니까 함수를 만들어서 공개를 해요. 그리고 이게 당시에 꽤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편하잖아요. 내가 하나만 갖다 쓰면 양쪽 브라우저에서 다 똑같이 쓸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 이전에도 얘기했던 이제 PPK, 피터 폴 콕이 그 add event considered harmful. 네. 이거 이제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글을 쓰면서 이 함수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이 PPK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전 에피소드에 얘기했던 쿼크스 모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HTML이나 CSS,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던 당시에도 꽤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국내에는 이제 PPK 자바스크립트라는 이 사람의 책이 이제 번역서가 이제 2008년에 출간돼서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 PPK가 이 함수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그 때문에 이게 온라인에서 이슈가 됐는지 몇 주 뒤에 애드 이벤트를 다시 구현하는 애드 이벤트 레코딩 콘테스트를 열게 돼요. 온라인으로. 그리고 이 댄 에드워즈는 이 콘테스트의 심사위원 중 한 명으로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해당 컨텐츠에 이제 수상작이 나왔을 거잖아요. 그 수상작은 단순성 때문에 구현된 거라면서 이제 자신의 생각했던 구현도 이제 따로 공개를 하게 됩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저 수상작은 단순성 때문에 선택된 거고 자기라면 이렇게 구현했을 거다라는 의미로 구현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존 레식은 이 사람이 만든 CSS 쿼리랑 애드 이벤트에서 영감을 꽤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존 레식이 영감 받았다는 리스트에서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 추가로 언급하는 게 이제 다른 라이브러리, jQuery랑 비슷한 라이브러리인 프로토타입 JS, Behavior, MoveFX에서도 영감을 자기가 받아서 jQuery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타입 JS는 이전 에피소드에서 뭐 아주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얘기할 필요는 없고, MoveFX는 프로타입으로 작성된 이펙트 라이브러리예요. 네,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MoveFX는 나중에 이제 무툴스로 바뀌게 되는데, 무툴스는 이제 나중에 또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존 레식이 언급한 세 개의 라이브러리 중에 남은 게 이제 Behavior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요건 이제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존 레식은 2005년에 작업을 시작한 걸로 보여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2005년에 자신의 그때부터 블로그가 있었어요. 지금도 운영하는 블로그인데, 블로그에 셀렉터스 인 자바스크립트라는 글을 쓰는데, 이 글에서 jQuery를 만들게 된 고민의 시작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글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존 레식 블로그에 다 있고요. 이 글의 내용이 좀 전에 좀 얘기하려다 말았던 이제 비헤이비어랑 라이브러리랑 좀 이어지는데, 당시에 이제 벤 놀란이라는 사람이 2005년 6월에 비헤이비어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라는 걸 공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소개 사이트에도 그 설명을 보면 AJAX 앱의 미싱 링크, 좀 거창하죠? 라고 이제 자신의 라이브러리 소개를 하고 있고, 그 설명을 보면 AJAX는 참 좋은 기술이지만 AJAX 덕분에 HTML 태그에 온클릭이나 온마우스 오버 같은 속성이 들어와서 그 인라인 스크립트 태그가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됐는데, 오랫동안 PPK와 시몬 윌리슨이 자바스크립트는 언옵트러스티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왔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이제 자기가 아쉬워서 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비헤이비어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PPK와 시몬 윌리슨은 좀 전에 방금 또 얘기를 했죠. 어떤 사람들인지. 네, 제가 여기서 이제 발음을 하면서 발음도 어려웠는데 발음이 어려워요. 단어도 어렵고 발음도 어렵죠. 언옵트러스티브, 옵트러스티브. 네, 옵트러스티브라는 단어에 언이 붙은 거죠. 요 단어가 나오는데 요 단어 요게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웹페이지는 다들 아시다시피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보통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주요 요소죠. 네, 여기서 이제 HTML과 CSS를 먼저 하면 보통 많이 말할 때 HTML은 문서의 구조, CSS는 문서의 표현, 그러니까 이제 문서의 디자인을 담당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요즘이야 이제 컴포넌트 중심으로 사이트를 만드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코드 안에 HTML과 CSS가 다 들어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지고 있죠. 네, 많아지고 있고, 웹도 문서보다는 좀 애플리케이션적인 성격이 강해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웹이라는 건 이제 HTML이란 건 이제 문서의 속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저도 여기에 되게 지지하는 편이고 여전히 유효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생각에 기반을 해서 HTML이 문서의 구조를 담당하는 의미는 뭐 H1, H2 등의 태그로 이제 제목이 있고, 제목 밑에는 뭐 P 태그를 이용해서 문단이 있고, 문단의 어떤 부분은 스트롱으로 강조 영역이 있고, 뭐 사이드바, 헤더, 푸터 같은 있던 문서의 구조, 이 문서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구성하는 게 이제 담당하는 게 HTML이고, 이 구조가 어떻게 표현될지를 디자인할지는 CSS가 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어요. div 태그에 스타일 태그를 둬서 보이드체를 준다거나 뭐 컬러를 뭐 빨간색으로 한다거나 하는 이제 인라인 스타일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문서의 구조와 디자인이 강하게 이제 결합되기 때문에
이제 둘을 분리해서 구조는 HTML 구조여야 되고 디자인은 따로 CSS 파일을 떼서 문서 구조에 디자인을 입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을 알리기 위해 2003년 5월에 데이비드 시어라는 웹 개발자가 CSS 젠가든이라는 사이트를 런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CSS 젠가든이라는 사이트는 뭐 되게 간단한 사이트예요. 헤더가 있고 본문이 쭉 있어요. 뭐 이 젠가든이라는 사이트가 뭔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뭐 이렇게 설명하는, 왜 만들었는지 이런 설명하는 이제 본문이 쭉 있는 간단한 페이지인데, 요 페이지의 특징은 HTML은 그대로 고정돼 있고, 그러니까 문서의 구조는 그대로 있는 거죠. CSS 파일만 사람들이 제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바에 사람들이 올린 디자인 CSS 파일 목록이 쭉 있고, 그걸 클릭하면 사이트가 그 CSS 파일을 로딩하면서 바뀌게 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HTML 구조는 그대로 둔 채 CSS로 문서의 디자인의 자유도를 얼마나 줄 수 있는가를 경쟁처럼 할 수 있게 만든 사이트고, 이게 엄청 유행을 하면서 그 개념이 문서와 디자인을 분리해야 된다는 개념이 많이 퍼지게 됩니다. 데이브 시아가 의도한 대로 구조와 CSS는 분리해야 되고, 구조는 그대로 둔 채 CSS만으로 얼마나 자유도가 있을 수 있고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이제 제대로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꽤 유명한 사이트고 이제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것과 유사한 접근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언옵트러스티브 자바스크립트입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제가 영어 잘 못하는데 단어도 너무 어려운 단어라서. 그래서 HTML이 문서의 구조, CSS가 문서의 디자인이라면 자바스크립트는 문서의 동작을 담당하는 거죠. 네, 그래서 CSS를 스타일 속성을 사용해서 HTML 태그에 인라인으로 할 수 있죠. 네, 그렇듯이 자바스크립트도 HTML 태그에 온클릭이나 온마우스 오버 같은 속성을 지정하면 인라인으로 HTML에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언옵트러스티브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언이 붙었으니까 그 뒤에 단어만 보면 업트러스티브죠. 이거는 사전을 찾아보면 뭐 1. 주제 넘게 참견하는, 2. 눈에 거슬리는, 3. 강요하는 뜻의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언이 붙었으니까 뭐 그걸 다시 얘기하면 주제 넘게 참견하지 않는, 눈에 거슬리지 않는, 강요하지 않는 자바스크립트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당시에 꽤 중요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많은 자바스크립트 책에서 이 개념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었고, 2008년 국내 출판사인 이제 도서출판 인사이트가 블로그에도 보면 언옵트러스티브를 뭐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이트의 많은 번역가들이 이제 다양한 자바스크립트 책에서 고민하면서 선택했던 단어들과 그 고민을 한 글에 이제 정리해 놨습니다. 단어도 어렵지만 사실 번역하면 이런 거 번역이 정말 어렵죠. 그래서 뭐 이 글을 보면 주제 넘지 않는 자바스크립트라는 표현도 나오고, 겸손한 자바스크립트, 무관선 자바스크립트라고 이제 번역자별로 좀 다른 단어를 선택한 이유들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 이제 서로에 대한 단어가 왜 자기는 그 단어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있어서 지나서 보니까 꽤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원래 얘기하던 걸로 돌아와서 언옵트러스티브 자바스크립트는 단순히 HTML에서 별도의 파일로 자바스크립트를 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지 않아도 HTML은 페이지는 문서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어야 되고, 자바스크립트는 그 문서의 사용자 경험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만 담당해야 한다는데 저 중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보통 코뿔소 책이라고 부르는 이제 데이비드 플래나간의 이제 자바스크립트 더 데피니트 가이드, 우리나라는 아마 자바스크립트 완벽 가이드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애도 이 언옵트러스티브 자바스크립트 얘기가 나오는데, 이 주요 목표로 HTML 마크업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분리하고 자바스크립트 없이도 모든 컨텐츠를 이용 가능해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어떤 브라우저나 사용자도 HTML 접근성을 방해하면 안 된다, 자바스크립트가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없는 환경이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 당시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스크린 리더나 이제 보호 같은 것처럼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지 않는 환경도 많았고 브라우저 간 자바스크립트 차이도 컸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너무 많은 역할을 가져가면 웹페이지 문서의 기본적인 동작, 문서가 생기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많이들 문제가 생기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많이들 자바스크립트로 수만 가지 예를 들어 A 태그로 링크를 그냥 가면 될 거를 A 태그에 온클릭을 받은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로 그 href로 페이지를 전환시키는 이런 거 같은 구현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운동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unobtrusive java라는 단어는 이제 스튜어트 랭그리츠라는 개발자가 2002년 11월에 unobtrusive DHTML and the power of unordered list라는 글을 통해서 이러한 개념, 이거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쓰는 거야 같은 이렇게 쓰면 안 되지라는 주장을 하면서 unobtrusive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게 되고 여기서는 이 글에서는 DHTML이라는 용어에다 갖다 썼지만 이후에 이 단어를 가져서 여기다 이제 unobtrusive JavaScript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원래 얘기하던 걸로 돌아와서 벤 놀란의 이제 behavior라는 라이브러리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네. 벤 놀란은 이 unobtrusive JavaScript의 개념을 깨트리는 사이트를 보면서 싫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 이 개념을 라고 아이디어를 고민하다가 이제 behavior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코드지만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자바스크립트 리터럴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자바스크립트 리터럴은 거 이제 오브젝트 이제 중괄호로 이렇게 엮어서 이제 제이슨처럼 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리터럴이죠. 이제 자바스크립트 리터럴이 있고 이제 그 안에 이제 키 밸류 이렇게 가잖아요. 키에는 CSS 셀렉터가 있어요. CSS 셀렉터가 있고 밸류 쪽에는 이제 펑션이 있고 펑션은 이제 엘리먼트를 인자로 받아요. 그 말은 왼쪽 셀렉터로 이제 쿼리에서 찾은 그 돔 엘리먼트가 밸류 쪽에 있는 펑션의 엘리먼트로 인자로 넘어오게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받은 다음에 그 안에 그 엘리먼트에 온클릭 그런 식의 이벤트를 지정을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를 쭉 작성하면 하고 이제 behavior register라고 하면서 이 객체를 등록을 하면 behavior가 내부에서 해당 돔의 그 각 CSS 셀렉터의 돔에 그 안에서 정의한 뭐 온클릭이나 다양한 그 이벤트들을 정의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벤트 등록을 좀 쉽게 해주는 언옵트러스티브하게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레식도 이 아이디어에 깊숙이 빠진 것 같아요. 이 아이디어 좋은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요 구현을 보고 이거보다 더 좋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은 존 레식이 썼던 글이죠. 셀렉터스 인 자바스크립트에 나온 얘기들이고 존 레식이 이거를 더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글에 정리한 내용을 보면 비헤이비어의 아이디어는 좋지만 존 레식이 생각한 불만을 몇 가지 정리해 놨어요. 비헤이비어는 이제 계층적인 셀렉터를 쓸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샤프에 띄고 하면 id 풀을 가진 요소의 하위에 있는 바라는 태그가 되겠죠. 그런 셀렉터가 있고 샤프에 바가 있고 샤프에 하나 더 밑에 가서 바즈라는 클래스 네임을 가진 요소죠. 요거는 이제 두 개가 이제 상하 관계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둘을 계층적으로 셀렉팅할 수 없고 이걸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게 불만이었고 사실상 바즈는 푸바의 하위 요소이기 때문에 훨씬 간소하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벤트 연결을 이거보다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이 비헤이버의 코드가 너무 장황해서 별로 이쁘지 않다고 존 레식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셀렉터스 인 자바스크립트라는 글에서 이를 개선한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있는데 비헤이비어는 이제 behavior.register로 이제 객체의 인자로 아까 그 전체 셀렉터와 이벤트 리스너를 가진 전체 객체를 넘겨주는데
이제 달러를 사용해서 보통 저희가 jQuery 코드를 보셨다면 쉽게 볼 수 있는 형태 달러하고 괄호 연 다음에 그 안에 이제 CS 셀렉터 아까로 말하면 샤프의 바 이렇게 쓰고 점 바인드 하고 첫 번째 인자로 클릭하고 두 번째 인자로 이제 리스너가 되는 이제 펑션을 지정해주는 형태의 코드를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시의 이를 JSelector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 홈페이지에서 이제 코드 그때 구현한 코드를 이제 공개해 놓고 있습니다. 요게 2005년 8월입니다. 2005년 8월이고요. 네, 그리고 5개월이 지났죠. 8월에 요 글을 쓰고 JSelector를 공개했으니까. 그리고 5개월 뒤인 이 고민의 결과를 더 개선을 한 것 같고 2006년 1월에 뉴욕 바캠프라는 행사 지금 생각하면 그냥 미드업 같은 걸로 뭐 세미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뉴욕 바캠프에서 이를 자신이 그 만든 라이브러리를 릴리즈하면서 jQuery라는 이름을 붙여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JSelector가 발전을 해서 jQuery가 된 거죠. 그리고 이 홈페이지 당시의 홈페이지를 보면 이제 슬로건으로 New Wave JavaScript, New Type of JavaScript Library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웅장하죠. 웅장한데 이렇게 소개하면서 당신이 자바스크립트 작성하는 방법을 자체를 바꾸도록 설계를 했다라고 jQuery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 꽤 웅장한 말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건 사실이 됐죠. 실제로 jQuery 덕에 저희가 자바스크립트 작성하는 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이트의 소개 기능을 보면 CSS1부터 CSS3까지 지원하고 베이직 엑스패스, 그러니까 XML을 탐색하는 방법이죠. 엑스패스도 지원하고 용량은 약 10KB 정도밖에 안 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에서 모두 동작을 한다. 그리고 이때 보면 이 초기 버전, 그러니까 첫 버전이잖아요. 자기가 이제 골방에서 혼자 만들어서 처음 이제 세상에 들고 나온 첫 버전에서도 플러그인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저도 jQuery 플러그인을 정말 많이 써봤는데 보통 대부분은 그렇듯이 이런 건 보통 나중에 커지면서 추가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인데 jQuery는 존 레식은 jQuery를 처음 릴리즈할 때부터 이 플러그인을 기능에 넣었다는 게 지금 와서 다시 보니까 꽤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캠프에 발표할 때도 상당히 진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때 이미 도메인도 사고 사이트도 전용 사이트 프로타입 JS는 개인 자기 사이트에 한 페이지를 해서 프로타입을 오픈했지만 존 레식은 이제 도메인과 사이트를 별도로 아예 다 구축을 하고 jQuery용 블로그도 만들면서 상당히 진지하게 준비해서 릴리즈를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당시 2006년에 릴리즈할 때 홈페이지에도 아까 앞에서 설명한 존 레식이 영감받은 Get Element by Selector를 만든 시몬 윌리슨 그리고 비헤이비어의 벤 놀란 그리고 프로타입의 샘 스탬프슨 그리고 무 FX의 바레리오 프로에티 그리고 CS 코리아와 애드 이벤트의 딘 에드워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보 이건 누군지 뭐 회사인지 이거 잘 모르겠네요. 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혼자 그냥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제 크레딧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이트에서 이미 첫 버전부터 다운로드된 자바스크립트와 압축된 jQuery 버전도 제공을 하고 파일이 좀 나눠져 있어서 이제 베이스 파일만 받을 건지 추가 애니메이션이나 고급 이벤트도 같이 받을 건지를 이제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되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릴리즈 때는 이제 버전 명시도 있지 않았어요. 그냥 소스 코드 파일에 보면 레이티스트라고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언제적 소스 파일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제 2006년 초의 시기의 코드를 보면 4개 파일로 되어 있어요. jQuery latest.js와 fx latest.js, 미니 fx latest.js, 이벤트 latest.js 이렇게 4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jQuery latest.js는 이제 jQuery의 이제 기본이 되는 코드인데 주소까지 포함해서 한 700라인 정도 그렇게 길진 않아요. 700라인 정도 되어 있고 첫 버전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를 쓰고 있고 이제 어트리뷰션 쉐어 라이크
라이센스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작권 표시와 동일 조건 변경 허락에 CCL을 써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네, 시간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건 나중에 이제 MIT로 변경이 되는데 이 파일의 맨 위를 보면 달러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달러 함수 정의된 거 상단에 이제 주석이 있는데 since we are using prototypes 달러 function be nice and have backward compatibility라고 돼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린 jQuery죠. jQuery가 프로타입의 달러 펑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린 나이스 해야 되고 하위 호환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건문에서 이제 코드를 보면 아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jQuery를 프로토타입을 쓰던 사이트에 jQuery를 넣어서 같이 쓸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충돌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jQuery 프로토타입의 영역을 지켜주기 위해서 검사하는 이 페이지에 이미 프로토타입에 달러가 들어와 있나를 검사해서 이제 잘 동작할 수 있도록 충돌 없이 원래 기존에 먼저 만들었던 프로토타입의 그 위치를 지켜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오픈했을 때 이제 튜토리얼 페이지도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보면 이제 jQuery를 써본 사람은 이제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이제 달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달러 괄호 열고 CS 셀렉터를 첫 인자로 넘기는 하고 그 돔을 받아서 그 돔을 받아온 돔을 이제 체이닝 하면서 이제 계속 사용하는 그 방식의 이제 튜토리얼에 이미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저도 꽤 놀랐는데 내가 익숙했던 jQuery의 그 인터페이스와 API 형식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됐다기보다 존 레식이 처음 만들 때부터 거의 다 구상하고 있었구나라는 부분이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jQuery Redis.js 파일에는 이제 포함된 함수는 뭐 CSS, show, hide, toggle, 뭐 add class, remove class, 이제 append는 이제 특정 돔 요소 밑에 다른 돔을 추가하거나 이런 거죠. append to, before, after, 그리고 이제 돔을 찾아내는 하위 요소에서 find, filter 뭐 이런 함수들이 여기 정의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요 jQuery를 써보신 분들은 꽤 익숙한 함수명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 파일에는 딘 에드워즈가 만든 add 이벤트의 함수의 수정본, 딘 에드워드의 구현체를 가져와서 약간 존 레식이 수정한 수정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파일은 이제 mini fx latest js를 보면 이게 fx란 단어가 좀 지금 들으면 애매할 수 있는 요즘 이렇게 쓰는 함수가 그렇게 라이브러리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이펙트를 보통 fx라고 부르는데 좀 찾아보면 이건 이제 영상 분야에서 fx란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와진 것으로 보여요. fx latest 파일에는 이벤트 관련 코드들이 들어있고 여기서 이제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움을 보여주거나 그냥 감출 때 그냥 디스플레이 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점점 흐려지거나 점점 선명해지는 이제 페이드 인아웃 같은 효과나 이제 슬라이드로 이제 화면 위아래로 이제 날아가면서 없어지는 것을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애니메이션이라고 해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니 FX 레이티스 JS 상단 주석을 보면 무 FX에 기반을 하고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제 자기가 인스파이어드된 크레딧을 되게 열심히 많이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무 FX가 MIT이므로 이 파일도 MIT를 따르고 있어요. 아까 jQuery 파일은 CCL을 따르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 파일에는 이제 fx 함수를 정의하고 있고 이펙트를 위한 기본적 함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fx.opacity, fx.text, fx.resize, fx.paid-size, fx.multipaid-size 이런 이렇게 함수로 들로 이제 이펙트를 다루고 있고 이제 104 라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니 fx latest js 말고 fx latest js가 또 따로 있어요. jQuery 사이트에서는 이제 아까 간단히 얘기한 대로 다운로드 받을 때 이펙트와 이벤트에 대한 옵션을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서 아카이빙이 되어 있지만 그 사이트가 완전히 2006년의 사이트가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합쳐진 코드의 형태는 제가 확인하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 코드로 봤을 때 FX 레이티스는 이제 미니 FX 레이티스에 의존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더 고급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걸로 보여요. 그래서 공통 이벤트,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미니 FX에 정의되어 있고, 이를 이용해서 이제 좀 더 추가적인 편의 메서드를 제공하는 게 이제 fx.js 파일이라고 보입니다. 미니 fx 쪽의 함수를 이제 검사하고 이런 조건들로 이제 46 라인으로
되어 있고 뭐 show, hide, slide down, slide up 이런 함수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보면 jQuery를 개발하면서 이제 해보셨으면 이제 봤을 만한 $fn 이라는 이제 함수가 있죠. 네, 그래서 $fn.show처럼 jQuery 객체를 $.fn으로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에피소드에서 아주 자세히 얘기하진 않겠지만 이 $.fn은 실제로는 $.prototype의 별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 jQuery 플러그인을 만들 때 이 함수를 사용해서 확장을 해요. 다르게 말하면 플러그인을 만든다는 건 jQuery의 기능을 확장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플러그인 구조를 처음에 가져오면서 그 jQuery의 기본으로 포함된 fx도 이 플러그인 구조로 자신을 확장해서 구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레이티스트 JS는 기본으로 들어있는 아까 그 딘 에드워드의 add 이벤트보다 이제 고급 이벤트 처리를 지원하는 한 75라인 정도 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달러로 이제 반환된 돔 엘레먼트를 이게 jQuery 객체로 반환이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체이닝을 걸어서 여기다 이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뭐 포커스, 블러, 키업, 서밋, 뭐 클릭 이런 식의 메서드가 여기 정의되어 있고 이 파일에는 뭐 토글, 호버, 레디 같은 함수도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디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여기를 좀 더 설명을 하면 이제 당시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쓸 때는 HTML 문서가 로드가 됐나? 이제 페이지가 HTML 받고 뭐 CSS 받고 CSS 처리하고 자바스크립트 처리하고 뭐 이미지 다운로드 받고 이런 걸 하잖아요. 문서가 로드가 완료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window.onload라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에 여기다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을 해서 페이지 초기화에 사용하고 있었어요. 네, HTML 동과 자바스크립트는 깊게 커플링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컴포넌트별로 이제 분리해서 화면을 그리는 HTML과 로직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의 로직 파일을 이제 가까운 위치에 두는 요즘과는 달리 이제 CSS 셀렉터로 HTML에서 돔을 찾아서 그 돔에 이벤트 리스너를 추가하거나 거기서 어떤 액션이 일어나면 뭐 텍스트나 돔의 그 CSS가 바뀌도록 이제 로직을 처리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조상 어쩔 수 없이 HTML 자바스크립트가 HTML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요. p 태그 밑에 뭐가 있고 이런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이렇게 짤 수 있죠. 그래서 커플링이 좀 심해져요.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자바스크립트가 HTML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랑은 조금 또 다른 얘기예요. 네, 커플링이 심해지고 그래서 CSS 셀렉터로 이제 div 띄고 p 이렇게 하면 p 태그가 div 밑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의미니까. 그래서 HTML 계층형 구조를 자바스크립트로 알게 되고 이 구조가 만약에 바뀌면 당연히 동작하지 않죠. 자바스크립트도. 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 실행은 이제 스크립트 태그를 만났을 때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브라우저가 실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서드 파티 코드가 아닌 이제 애플리케이션 코드 같은 경우는 바디 태그 닫기 전에 마지막에 넣는 게 뭐 요즘은 그렇게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래서 마지막에 실행되기는 하지만 더 명확하게 HTML이 실제로 다 로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window.onload 이벤트를 리스너로 등록을 해서 HTML이 모두가 로딩이 되면 브라우저가 온로드 이벤트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콜백이 리스너가 실행이 되면서 웹사이트에 어떤 돔에다가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하고 하는 걸 여기서 하게 돼요. 왜냐하면 돔이 아직 로드가 안 됐는데 div 태그에 이벤트를 등록을 하려고 하면 div가 없잖아요. 아직 로드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실패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페이지가 동작하지 않는 문제가 발기 때문에 이런 처리를 하고 예. jQuery에서는 이 온로드 이벤트를 그대로 쓰진 않고 가장 일반적으로 달러하고 괄호의 인자로 이제 CSS 셀렉터가 아니라 도큐먼트 객체를 그냥 넘겨주고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달러 괄호 열고 도큐먼트 깔라 닫고 하고 점 레디 한 다음에 그 인자로 콜백 리스너 함수를 등록을 하면 이제 레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온로드와 정확히 같은 이벤트는 아니고 온로드 말고 돔 로디드라는 이벤트가 또 따로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온로드보다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발생하는 이벤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가 코드를 초기화할 때를 사용하기에는 온로드보다 좀 더
파리에 실행하는 돔 콜론 로디드 이벤트가 더 적합한 이벤트였기 때문에 이걸 사용했고, jQuery 쓸 때는 이 read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를 이용했는데, 이 함수는 이벤트 레이티스 JS에 정의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똑같은 거를 프로타입 JS 할 때는 document.observe 하고 첫 번째 인자로 돔 콜론 로디드 이벤트 명을 그대로 넘기고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해서 사용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거의 이런 코드는 필수 코드였기 때문에 제가 웹사이트를 만들려면 저 레디 함수를 작성하는 부분은 일단 맨 처음에 그냥 무조건 짜놓고, 어쨌든 스니펫으로 미리 만들어 놓고 바로 붙여 놓으면서 그냥 시작을 하고, 이제 거기서 안에서부터 이제 코드를 쭉 짜고 이제 함수 호출하는 했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jQuery의 첫 버전의 코드를 이제 간단히 살펴봤어요. 간단히 살펴봤는데, 여기서 이제 지난 프로타입 에피소드를 자세히 들으신 분은 jQuery에는 AJAX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요. 프로타입이 등장한 이유가 AJAX에 대한 요구사항 때문에 나왔다고 얘기를 했고, 프로타입에서 AJAX는 이제 상당히 큰 비중이었던 걸 생각하면 나중에는 이제 둘 다 좀 비슷하게 되지만, 프로젝트를 시작한 문제의식이 샘 스탬프슨과 존 레식이 상당히 달랐다는 것을 여기서 좀 추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타입 JS가 루비 온 레이지에서 AJAX를 더 쉽게 하는데 이제 중점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면, jQuery를 만든 존 레식은 돔 셀렉팅을 이용한 기능 추가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jQuery를 좀 살펴봤으니까 플러그인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리리즈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러그인을 만들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뭐 이제 해당에 대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문서도 잘 작성이 되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깜짝 놀랐죠. 와, 처음부터 이걸 다 만들었다고? 라는 생각을 하고, 당시 2006년에 jQuery 튜토리얼 코드를 봐도 이질감이 없을 정도,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익숙한 코드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앞에서 좀 얘기한 대로 $.fn 객체에 이제 함수를 등록하면 플러그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jQuery를 확장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확장한다는 건 그 달러를 이용해서 CS 셀렉터로 돔을 요소 셀렉트하면 가져오면, 이게 사실은 그냥 돔이 아니라 jQuery 객체가 되는데, 여기에 점 하면 jQuery에 내장된 함수들을 쓸 수 있죠. 네, show, hide 이런 걸. 근데 플러그인으로 등록하면 마치 기본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 점을 눌러서 그 $jQuery 객체에서 확장된 기능들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캠프에서 jQuery를 릴리즈한 게 1월 15일 정도로 보여요. 예, 정확한 날짜가 좀 애매한데, 예, 2006년 1월 15일로 보이는데 10일 정도 지나서 1월 20일에 미첼 기어리라는 사람이 제이슨4 jQuery라는 첫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개된 글을 보면, 미첼 기어리라는 사람이 쓴 글이죠. 프로토타입과 달리 jQuery는 내장된 객체를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새롭지만 버전 변화가 있을 정도로 아주 새롭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이 기능으로 몇 가지 코드를 작성해 봤고 현재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프로타입과 달리 jQuery는 내장된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왜 jQuery가 프로타입을 이겼는지에 대한 이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여기서는 뭐 얘기하지 않을 거고, 아마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플러그인 얘기로, 이 첫 플러그인 얘기로 돌아오면, 이 플러그인은 제이슨이라는 함수를 jQuery에 추가하는 플러그인이에요. 그래서 제이슨 P 처리를 쉽게 도와주는 플러그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자로 이 제이슨 함수에 제이슨 P URL을 받고, 두 번째 인자로 실행될 콜백 함수를 등록하는 간단한 인터페이스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이슨 P라는 말을 썼는데, 제이슨 P 혹은 제이슨 -P 풀네임으로 쓰면 제이슨 with padding이라는 기술명이에요. 기술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워크어라운드 명이라고 해야 될지. 예. 요즘은 안 쓰죠. 요즘은 그거 안 써서 아마 모르시는 분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쓰면 안 돼요. 네, 쓰면 되지도 않고 없어진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이슨 P는 AJAX가 도입되면서 추가로 만들어진 기술,
약간 우회법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브라우저는 Same Origin Policy, SOP라고 하는 이제 동일 출처 정책이란 게 있죠. 그래서 SOP는 문서나 스크립트가 로딩된 출처, 그러니까 웹에서는 보통 도메인이 되죠. 이 도메인과 그러니까 페이지가 로딩된 도메인과 다른 도메인에서 로딩된 리소스가 상호작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보안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웹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좀 보안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SOP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보안을 지키고 있는데 SOP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죠. 네, AJAX가 등장하기 전에는 페이지가 서버와 통신을 하려면 항상 페이지를 리로드를 해야 됐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SOP가 뭐 크게 문제되거나 뭐 중요하지 않았지만 AJAX가 등장하고 나서는 페이지가 로드된 다음에 동적으로 서버에 API를 찔러서 데이터를 일부 가져와서 화면을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서버에 HTTP 요청을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페이지가 로딩된 상태에서. 그래서 뭐 예를 조금 설명이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좀 예를 들어보면 페이지 사이드바에 공지사항 게시판의 글 목록을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요게 갱신되려면 페이지가 항상 전체 리로드가 됐어야 됐지만 AJAX부터는 그냥 페이지가 한번 로딩된 다음에 뭐 10초에 한 번씩 서버에 AJAX가 이렇게 AJAX로 요청을 보내서 새로운 게시판 목록을 가져와서 공지사항 부분만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AJAX가 대세가 되다 보니까 SOP와 충돌을 하게 돼요. Same Origin Policy랑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블로그인 이제 blog.outsider.a.kr에서 페이지가 로딩된 다음에 이 페이지에서 깃허브에 있는 저장소의 목록을 그러니까 제 저장소의 목록을 이제 화면에 뿌려주려고 깃허브 API를 AJAX로 보내게 되면 blog.outsider.a.kr과 api.github.com은 오리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요청이 나가지 않고 브라우저가 차단해 버리게 되죠. 네, 요거는 이제 만약에 제가 해킹되거나 아니면 웹페이지가 이제 이상한 코드가 나한테 내려왔을 때 내 보안이 뺏기지 않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보안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문제를 이제 보통 CORS라고 하죠. 크로스 오리진 리소스 쉐어링으로 이 SOP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네, 서버 쪽에서 받아들일지 말지를 이제 허용해 주는 거죠. 헤더로 이렇게 주고받아서 내가 접근할 수 있어? 돼. 이렇게 하면 딱 접근하는 이렇게 그 CORS라는 이제 표준이 있는데 이 CORS는 2006년 5월에 처음 W3C 워킹 드래프트로 제출됐고 그러면 2006년 5월이니까 지금 좀 전에 얘기하던 그 제이슨 P를 구현하는 제이슨 플러그인을 만들 때는 워킹 드래프트조차 없었던 거죠. 워킹 드래프트가 제출됐고 2009년 CORS라는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2014년 W3C 레코멘드가 됐죠. 그러니까 벌써 이 당시로 한 8년 뒤에 레코멘데이션이 됐기 때문에 2006년에는 당연히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SOP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간단히 해결하려면 이제 프록시 API를 만든 게 가장 깔끔하죠. 예, 다른 오리진으로 요청을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서버에서가 받아서 보내면 이제 SOP 문제를 피할 수 있죠. 하지만 항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고 당시 웹 2.0이 자리 잡으면서 그러니까 인기가 있었다고 했죠. 오픈 API도 보편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수많은 서비스가 다 막 오픈 API를 막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유튜브도 제공하고 구글 맵스도 제공하고 알려진 웹 2.0 서비스 대부분은 오픈 API를 다 제공해서 개발자들이 이를 가져다가 막 사이트를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된 거죠. 막 내 블로그에 지도도 보여주고 막 유튜브에 뭐 재생 목록도 보여주고 당시 뭐 재생 목록은 없었겠지만 네, 이런 걸 하게 돼요. 이게 워낙 인기 있었기 때문에 매시업이라는 용어도 생겨서 이제 여러 서비스를 묶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그러니까 매시업 이제 섞는 거죠. 라는 이제 분위기도 하고 이제 국내에서도 매시업이라는 이름의 많은 해커톤이나 경진대회가 열리곤 했어요. 하지만 또 이런 분위기와 달리 이 오픈 API를 쓰려면 막 쓰고 싶은데 SOP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SOP를 우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제이슨 P입니다. 이거는 이제 밥 이포리토라는 사람이 2005년 12월에 리모트 제이슨 다시 제이슨 P라는 글을 쓰면서 이 제이슨 P로 어떻게 SOP를 우회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요.
이게 우회 방법인데 묘하면서 꽤 복잡을 합니다. 네. 한번 설명을 시도해 볼게요. 그 HTML 페이지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로드하는 스크립트라는 태그가 있죠. 이 스크립트 태그는 SOP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blog.outsider.kr에서 code.jquery.com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스크립트 태그로 불러와도 막히지 않아요. 이거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CDN에서 파일을 가져올 때 보통 오리진이 달라도 동작하는데 문제가 없죠. 요소 중에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미지 태그도 SOP에 영향을 받지 않죠. 그래서 JSONP를 설명하게 돼서 예를 들어 worldclock.com이라는 세계 시계를 하는 어떤 서비스가 있다고 해줄게요. 해보겠습니다. 뭐 worldclock.com/서울이라는 API를 겟 요청으로 찌르면 여기서 제이슨으로 서울의 현지 시간, 그 타임존 오프셋, 그 타임존 이름 같은 것을 이제 반환한다고 할게요. 요 제이슨 객체를 이제 반환하는 거죠. 예, 제이슨이니까 당연히 이제 중괄호로 묶여서 현재 시간 오프셋 타임존이 이제 키밸류를 이렇게 해서 반환이 되겠죠. AJAX로 요청할 수 있다고 하면 AJAX로 요청을 해서 제이슨으로 받은 다음에 요거를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하면 가장 깔끔한 모양이지만 SOP 때문에 요청을 보낼 수가 없어요. 브라우저에서 바로. 왜냐하면 제 사이트는 월드클락닷컴이 아니니까요. 이때 어떤 우회법을 생각할 수 있냐고 하면 스크립트 태그를 문서에 동적으로 만들어서 넣어요. 근데 넣은데 스크립트 태그의 src 속성의 주소를 아까 AJAX로 찌를 worldclock.com/서울이라는 주소를 넣은 거죠. 그러면 원래 스크립트 태그면 src에 있는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src에 이 주소를 넣었으니까 당연히 이 주소로 겟 요청이 날아가게 됩니다. 브라우저가. 그럼 브라우저가 나가면 worldclock.com은 제이슨 객체를 응답을 주겠죠. 왜냐면 아까 AJAX에서 그렇게 동작을 했으니까. 예, 제이슨 객체를 그냥 던져주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쿼리 스트링으로 worldclock.com/서울이 아니라 서울 뒤에 물음표하고 콜백이라는 인자를 주면 거기서 인자로 준 거의 값으로 내가 감싸서 던져줄게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렵죠. 네, 어렵다기보다 헷갈리죠. 네. 그래서 쿼리 스트링으로 콜백을 지정하는데 콜백의 값으로 예를 들어 핸들 레스폰스를 지정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worldclock.com/서울 물음표 콜백은 콜백 이퀄 핸들 레스폰스 이렇게 써서 겟 요청에 나가는 거죠. 예, 이렇게 쑥 나가면 월드클럭닷컴 서버는 원래대로라면 그냥 요청이 왔을 땐 제이슨 응답을 주지만 쿼리 스트링에 콜백이 있네? 라고 하면 이거를 그냥 제이슨을 통째로 주는 게 아니라 제이스 콜백이라는 인자의 값으로 핸들 레스폰스라는 스트링이 왔잖아요. 이거를 함수라고 생각하고 핸들 레스폰스 괄호 열고 그 안에 제이슨 객체를 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드 자체가 어떻게 돼요? 핸들 레스폰스라는 거를 호출라는 함수로 호출하는 이제 그냥 문자열이잖아요. 이거가 반환이 오게 됩니다. 네, 이게 반환이 오면 이렇게 보면 이건 자바스크립트 코드죠. 스크립트 태그로 월드클럭닷컴에 찔렀더니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 코드가 다운로드 받는 순간 브라우저가 이 코드를 실행을 하고 이미 내 사이트에는 핸들 레스폰스라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함수가 핸들 레스폰스가 호출이 되면서 월드클럭닷컴이 응답한 제이슨 객체가 인자로 넘어오게 되고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하면 내 웹사이트에 사이트를 보일 수 있죠. 이게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어요. 말로 듣고 한 몇 번 반복해서 처음 보셨다면 몇 번 들어보거나 아니면 따로 찾아보셔야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동작은 되게 간단한데 이게 우회법이라서 좀 복잡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SOP를 피해서 사이트를 요청할 수 있죠. AJAX처럼.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면 SOP를 어긋나는 API 요청이 있을 때 해당 URL을 그냥 찌르는 대신 콜백 URL, 콜백 쿼리 스트링을 추가로 붙이고 내가 원하는 함수명을 값에 넣은 다음에 그거를 src로 가지는 스크립트 태그를 만들어서 HTML에 동적으로 삽입해서 넣어요. 딱 넣으면 그게 들어가는 순간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브라우저가 그 스크립트 태그를 실행을 딱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받으면 내 함수가 아까처럼 핸들 레스폰처럼 호출이 되면서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처리가 끝나면 아까 동적으로 넣었던 스크립트 태그를 제거하게 됩니다. 제거 안 해도 되긴 해요. 뭐 동작에는 문제 없는데 그러면 내가 찌를 때마다 문서에 스크립트 태그가 계속 쌓이죠.
계속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뭐 그런 사이트도 많았고, 네. 그래서 동작에 문제는 없지만 계속 쌓이는 게 불편하니까 보통 지워주죠. 이게 제이슨 윗 패딩이 동작하는 원리이고, 네, SOP를 그래서 원격 요청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물론 get 요청밖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스크립트 태그는 포스트 요청 같은 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get 요청밖에 할 수 없지만 AJAX로 보통 가져오는 것들이 당시에는 get 요청이 거의 주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었어요. 메시업하고 이럴 땐 막 딴 서비스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거의 훨씬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보안 문제가 좀 있고 요거 자체가 그리고 지금은 CORS가 있기 때문에 JSONP를 사용할 이유는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처음 봤을 때 저도 약간 이해하기 어려웠었거든요. JSONP. 예, 근데 뭐 약간 천재인가 싶으면서도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당시에 JSONP는 그냥 디팩토 표준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업계 표준이 됐기 때문에 오픈 API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사이트는 이 방식을 지원하고 있어서 문서를 안 봐도 그냥 대충 콜백을 넣어서 던져보면 아 되네 이렇게 하면 쓸 수 있을 정도였고 문서를 보고 콜백 말고 이제 다른 뭐 CB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문서를 보고 여기는 JSONP를 어떻게 제공하는지를 이제 봐서 사용을 하곤 했습니다. 네, JSONP 설명이 좀 길었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jQuery의 첫 플러그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jQuery의 첫 플러그인은 이 JSONP를 쉽게 해주는 플러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JSONP를 하려면 HTML 스크립트 태그 넣어주고 그걸 받아서 처리해주고 그리고 또 나머지 스크립트 태그를 지워주고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한 번에 해주는 함수를 작성해서 그걸 jQuery 플러그인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첫 플러그인으로 이를 시작으로 jQuery 생태계에서 이 플러그인 기능이란 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마켓플레이스 요즘 말하는 마켓플레이스처럼 플러그인 레지스트리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플러그인들이 이제 커뮤니티에서 만든 공유하게 되고 그 때문에 쉽게 많은 기능을 사용하게 되고 이전 에피소드에서 설명했던 프로타입 JS에서 스크립트 타큘러스가 프로타입을 확장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약간 플러그인 생태계를 이용해서 생태계 차원에서 이제 엄청나게 폭발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2006년 1월에 jQuery가 이제 세상에 공개되고 당시에는 이제 해커뉴스 같은 사이트는 없었죠. 참고로 해커뉴스는 2007년에 나옵니다. 예, 메일링 리스트, 그룹 메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 메일링 리스트를 잘 안 쓰니까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서 겨우 이제 정보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뭐 리리즈 소식이 이제 그런 데 올라왔을 거라서 지금처럼 뭐 트위터 같은 거 통해서 엄청 빠르게 퍼지진 않았던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들의 jQuery에 대한 반응은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살펴본 대로 처음 오픈하면서도 웹사이트, 문서, 메일링 리스트, 블로그까지 아주 철저히 준비를 해서 오픈을 했고 구현 수준을 보면 아직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가 그렇게 자리 잡지 않았을 때 프로토타입 JS가 독보적으로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존 레식은 이건 제 추측이에요.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프로타입을 넘어설 생각으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물론 그냥 존 레식의 저렇게 꼼꼼히 하는 게 성격일 수도 있죠. 동시에 프로타입에 대한 존중도 동시에 당연히 하고 있었고 앞에서 얘기한 대로 크레딧을 계속 남기고 있고 당시 문서에도 봐도 프로타입과 jQuery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한 사이트에서 에 대한 문서를 이제 따로 일부러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이 문서 이름이 이제 프로타입 앤 jQuery라는 문서인데 jQuery는 프로타입 라이브러리의 강력한 기능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는 같은 이름의 프로타입 함수에서 영감을 얻은 jQuery의 달러 함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프로타입에서 내가 아이디어 차용했다는 걸 아주 명시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호환성 처리도 해주고 있습니다. jQuery의 릴리즈를 봤으니 이제 이후에 jQuery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1월에 jQuery가 릴리즈되고 2월에 AJAX 지원을 이제 플러그인으로 추가합니다. 네, 존 레식이. 그리고 당시에 딱 2월의 문서는 어려웠는데 2006년 같은 해인 10월의 문서를 주무면 $get, $post, $ajax 같은 이제 jQuery의 AJAX 관련 함수가 이제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2006년 5월에는 CCL보다는
MIT가 소프트웨어에는 훨씬 적합하다는 이유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에서 MIT로 jQuery 라이센스를 변경하고 홍보에도 꽤 노력을 하면서 이제 블로그 업데이트를 엄청나게 합니다. 이제 매달 뭐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마다 블로그에 계속 글을 올리고 변경된 사항, 뭐 새로운 소식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올리고 튜토리얼이나 예제 프로젝트도 계속 하면서 jQuery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홍보하려고 엄청 노력한 것을 볼 수 있고 jQuery 성공에는 이런 부분이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뭘로 코드를 관리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는데 2006년 5월에 jQuery를 서브 버전으로 이동하고 이제 서브 버전 웹 인터페이스와 이제 이슈를 관리하기 이제 버그 같은 걸 관리하기 위해서 트랙이라는 이슈 시스템을 이제 도입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트랙 그러니까 TRAC인데 트랙이라고 읽어요. 트랙은 이제 버그 트래킹 시스템이에요. 요즘으로 보면 뭐 GitHub 이슈나 지라 같은 이제 이슈 관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하시면 되고요. 트랙은 이제 웹 기반 버그 트래킹 시스템인 CVS 트랙이라는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받아서 엣지월 소프트웨어라는 회사의 조나스 보그스트롬과 이제 데니엘 런디들이라는 사람이 2003년 8월에 SVN 트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다가 2003년 11월에 트랙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제가 본 버그 트래킹 시스템의 거의 처음 본 게 트랙이었던 것 같고 저도 한참 동안 트랙을 되게 좋아했던 당시에 뭐 제가 막 저걸 엄청 열심히 쓰진 않았지만 좋아했던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꽤 반가웠고요. 그리고 2006년 6월에 jQuery는 이제 로드 투 1.0이라는 글을 쓰면서 이제 1.0 릴리즈에 대한 계획, 로드맵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6년 1월에 첫 공개를 했으니까 5개월 정도 뒤에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 로드맵을 보면 존 레식은 jQuery가 15K가 안 넘었으면 좋겠는데 이 소스 코드가 현재 코드가 이미 14.8K까지 와서 코드 줄이기를 좀 해야 된다. 처음 릴리즈 할 때는 10K 정도였어요. 예, 그 사이에 이제 4.8K 정도가 늘어난 거죠. 그리고 캐싱이랑 개체 지향 코드를 사용해서 속도를 더 개선할 예정이다. 그리고 1.0은 릴리즈하고 나면 오랫동안 지원하는 이제 견고한 릴리즈가 되길 바라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해서도 준비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문서화도 훨씬 더 훌륭하게 하고 1.0 릴리즈에 맞춰서 새로운 jQuery 위키도 준비 중이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달 정도 지나서 2006년 8월 26일 날 드디어 첫 1.0이 릴리즈가 됩니다. 이는 이제 6월 30일 날 로드맵 발표하고 그 달에 1.0 알파를 릴리즈 했는데 이제 2달 지난 거죠. 그동안 이제 많은 과정을 얘기했는데 존 레식이 처음 얘기했던 J 셀렉터에 대한 글을 올린 게 2005년 8월 22일이고 jQuery 1.0 릴리즈는 8월 26일이었으니까 처음 아이디어를 이제 공개한 뒤에 1.0까지 딱 1년 정도가 걸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 릴리즈를 한 이후에 존 레식이 이제 닷넷 매거진과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번역기를 좀 돌렸습니다. 대부분 훌륭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딘 에즈워즈, 알렉스 러셀, 도조의 알렉스 러셀이죠. 그리고 프로타입의 샘 스테프슨과 같은 자바스크립트 마스터들로부터 끊임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코드와 아이디어는 시대들을 훨씬 앞서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큰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로는 도조, 프로타입, jQuery, 야후 UI, 모치킷 정도입니다. 저는 이들의 진행상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 가능한 것의 한계를 끊임없이 뛰어넘는 도조와 자바스크립트를 더 우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프로타입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선택하는 것은 개발자들이 아직 정령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도조는 파일 크기가 다소 크고 문서가 부족하다고 여겨지지만 오늘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jQuery는 작은 파일 크기, 코드의 우아함, 문서 및 커뮤니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용자 수가 매달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글을 보면 이제 테스트도 내장을 하고 있고 메이크 파일을 이용해서 테스트도 실행해 볼 수 있고 문서도 소스 코드에 같이 있어서 make docs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문서도 생성할 수 있게 이미 다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코드와 문서를 가까이 두는 좋은 관례를 이제 처음부터 잘 유지하고 있었고 2006년이 되면 예후다 카츠라는 사람이
비주얼 jQuery 매거진이라는 jQuery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잡지를 발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PDF로 다운받아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예우다 카츠라는 사람은 WY 캐츠라는 닉을 보통 쓰는데, 이게 몇 년 뒤인 2011년에는 이제 이 예우다 카츠가 이제 엠버.js라는 자바스크립트, 또 다른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만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네. 엠버.js도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이제 jQuery는 2006년에 릴리즈 하자마자 상당한 인기를 끈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되게 초기부터 팀 체제로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6년, 이게 jQuery는 존 레식이 혼자 만들었지만 2006년 12월에 이제 Meet the People Behind jQuery, 그러니까 jQuery 뒤에 있는 사람들을 만납시다 같은 글을 보면 존 레식을 포함해서 존 제페러, 브랜든 에런, 폴 바카우스, 스테판 패트리, 마이크 엘섭, 이렇게 6명으로 구성된 개발팀이 있고, jQuery 커뮤니티를 돕는 에반젤리즘 팀에, 그러니까 개발팀만 있던 게 아니에요. 에반젤리즘 팀에는 레이 방고, 칼 스웨드버그, 이렇게 2명이 있고,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웹팀에는 마이크 호스텔틀러, 테인 파이퍼, 이렇게 2명, 그리고 디자인 팀도 있어요. 브래들리 세포스, 스카이의 지오다노, 이렇게 2명으로 꾸려져서 전체 jQuery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성만 봐도 분야별로 나눠서 프로젝트가 꽤 체계적으로 이미 2006년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걸로 볼 수 있고, 역할은 다 나눠져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력을 좀 찾아보면 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아까 그 온라인 잡지를 발행했다는 엠버.js를 만든 예우다 카츠도 에반젤리즈 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jQuery는 계속 성장을 하게 되고,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서 프로타입 JS에 스크립타큘러스가 있었다면 jQuery에는 jQuery UI가 있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가 좀 다른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jQuery 1.1을 릴리즈하고 6개월 정도가 지난 2007년 7월에 jQuery 1.1.3을 릴리즈 하게 되는데, 이때 초기 jQuery 개발팀에 속해 있던 파울 바카우스라는 사람이 리드하는 jQuery UI라는 프로젝트를 내부에서 진행 중이었다라고 공개를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이 jQuery UI는 2007년 9월에 1.0으로 공식적으로 공개가 됩니다. 이 폴 바카우스는 폴바카우스닷컴이라는 도메인에서 이제 르네상스 기기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최근까지도 글도 쓰고 영상도 올리고 있는 개발자입니다. 당시 처음 공개할 때는 ui.jquery.com의 도메인에서 공개를 했는데, 현재는 jquery.ui.com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jQuery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돔 조작이나 이벤트 처리, AJAX 등을 이제 쉽게 사용할 수 하면서 이제 여러 브라우저 간에 통일된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었고, 프로타입 JS를 설명할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당시에는 웹 표준이 현업의 요구사항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상태였고, 각 브라우저마다 다르게 구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브라우저 간 같은 기능을 똑같이 구현되게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jQuery가 이 크로스 브라우저 대응을 대신해 주는 것은 이제 당시 웹 개발자들에게 엄청난 혜택이었습니다. 물론 이는 프로타입 JS도 마찬가지였죠. 네, 그래서 jQuery가 이게 큰 장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jQuery UI도 크로스 브라우저를 지원하고 있었고, IE 6.0 이상, 파이어폭스 2 이상, 사파리 3.1 이상, 오페라 9.0 이상을 이제 초기 버전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jQuery 위에서 만들어진 그 jQuery UI는 재사용 가능한 UI 컴포넌트를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이트를 보면 A set of temable widget and interactions built on top of the Java jQuery, 이렇게 해서 jQuery 위에서 만들어진 테마를 줄 수 있는 위젯과 인터랙션의 세트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1.0 공개된 jQuery UI 1.0을 보면 이제 마우스를 이용해서 아이템을 드래그 앤 드롭 하거나 이제 정렬하거나 리사이징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 뭐 모달 다이얼로그, 탭, 슬라이드, 뭐 트리, 어코디언, 뭐 캘린더, 업로드, 파일 업로드, 그리고 이펙트로는 돋보기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쭉 설명하면서 이제 여기서 어코디언이란 말을 썼는데,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코디언은 당시에는 꽤 유행하던 많이 쓰이는 UI인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아요. UI의 목적 자체를 생각하면 요즘은 이제 캐로셀이라고 이제 화살표나 아래 점을 이용해서 이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UI가 비슷한 용도인데, 당시에는 이제 캐로셀이라기보다는 이제 어코디언인 형태로 해서 아이템의 제목이 한 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누르면 이렇게 아코디언처럼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하는 그런 구조의 UI를 썼어요. 예. 많은 UI들이 그런 웹사이트들이 그런 디자인을 썼기 때문에 이 jQuery UI도 이제 아코디언을 위한 따로 UI 컴포넌트를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jQuery UI 1.0에는 이제 약간 보여드릴 사이트 가서 찾아서 보시면 돼요. 옅은 녹색 톤을 가지는 띄고 있는 이제 플로러라는 테마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게 기본 테마고, 플로러는 이제 jQuery UI가 제공하는 모든 컴포넌트를 다 지원하는 UI 테마였고, 모든 컴포넌트를 지원하지 못하고 일부만 지원하는 라이트와 다크 테마도 포함은 되어 있었어요. 모든 걸 지원하지 않으니까 좀 제한적이겠죠. 그리고 UI에서 가져와서 테마는 사이트에 어울리게 자기가 당연히 어느 정도 커스터마이징 할 수는 있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 jQuery UI는 2008년 6월에 이제 1.5를 릴리즈하면서 기존 접근 방식이 UI는 적합하지 않아서 간단한 UI는 구성할 수 있었지만 좀 더 복잡한 UI 위젯을 만들려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jQuery의 단순성을 유지할 수 있게 API를 정리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스크립트 타클러스처럼 다양한 이벤트를 지원하는 형태로 좀 개선이 되게 됩니다. 당시에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사이트에 어울리게 이제 테마를 커스터마이징하기 쉽게 테마 롤러라는 웹사이트에 이제 그쵸, 웹사이트에 이제 기능을 가진 웹사이트죠.를 제공해서 이 사이트에서 보면서 이제 호버색, 액티브색, 뭐 디폴트색 이런 거를 이제 직접 바꾸면서 디자인해 보면서 이제 디자인이 완료되면 다운받을 수 있는 이런 제너레이터 같은 형식의 사이트도 같이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jQuery UI는 초기에는 이렇게 좀 빨간색이었어요. 이제 하노이 타워 같은, 하노이 타워는 이제 뭔지 아실 것 같은데 하노이 타워를 연상하게 하는 빨간색 원반 3개가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의 로고를 쓰고 있었고요. 첫 리리즈했던 뉴 웨이브 자바스크립트라고 할 때는 그 로고를 쓰고 있었고, 2008년 8월에 jQuery 사이트를 리디자인하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많이 jQuery 사이트 가면 볼 수 있는 룩앤필을 가진 jQuery 사이트로 변경이 되고, 로고도 그게 뭘 형성한 건지 모르지만 그냥 제가 보기에는 와이파이를 이제 뒤집어 놓은 것 같은 파란색 로고로 이제 이때 2008년에 바뀌게 됩니다. 이 로고는 이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요 디자인은 이제 디자인 스튜디오인 필라멘트 그룹에서 일하던 스콧 제흘이라는 디자이너가 로고와 사이트를 설계했고, 현재 이 스콧 제흘은 웹페이지 속도 등을 테스트할 때 저희가 많이 쓰는 웹페이지 테스트라는 사이트가 있죠. 요 테스트 팀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jQuery랑 이 필라멘트 그룹하고 꽤 깊은 연관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제 이후에 이제 jQuery가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6년에 릴리즈하자마자 꽤 빠르게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2007년에는 jQuery 캠프라는 첫 컨퍼런스를 보스턴에서 열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정확한 거 찾지 못했는데 인터넷에 공개된 참가자들의 사진을 보면 한 50명에서 60명 정도가 참석하지 않나? 이렇게 장소 규모와 이런 걸 봤을 때 그 정도로 예측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 에피소드 처음에 얘기했던 jQuery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이제 존 레시키 했다는 발표, jQuery Past, Present and Future라는 발표를 이 jQuery 캠프에서 존 레시키 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때의 발표 자료를 가져온 거고요. 2007년 구글 코드, 그러니까 구글에서 만든 이제 코드 호스팅 사이트죠, 서비스죠. 구글 코드를 새로 디자인하면서 이제 다시 런칭을 했는데 이때 jQuery를 사용하게 돼요. 아작시안닷컴을 만든 이제 디온 알메어가 jQuery를 사용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구글 코드도 jQuery를 쓰는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되고, 2008년 9월에는 이제 스캇 구스리가 이제 jQuery and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글을 쓰면서
ASP.NET의 AJAX 사용자들이 이제 계속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jQuery 같은 돔 셀렉터나 애니메이션 같은 기능을 ASP.NET에서 추가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해요. 이 기능의 구축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한 jQuery의 지원이 이미 훌륭하고 이미 거대한 에코시스템과 커뮤니티가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또한 jQuery 라이브러리는 AJAX.NET AJAX 및 AJAX.NET AJAX 제어 툴킷과 동일한 페이지에서 잘 작동합니다. 이에 다시 구현하지 않고 jQuery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jQuery 팀과 협업을 해서 jQuery를 포크하는 형태가 아니라 jQuery를 그대로 가져와서 ASP.NET에서 함께 제공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글을 썼다는 이제 스캇 구스리는 1999년, 97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한 개발자고 ASP.NET을 만든 초기 개발자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AI 그룹의 익스큐티브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일하고 있고 보통 항상 빨간 티셔츠를 컨퍼런스에 나올 때 항상 빨간 셔츠를 입어서 그걸로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스캇 구스리는. 그리고 jQuery는 2009년 12월에 닷넷 매거진 어워드에서 베스트 오픈소스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이제 선정이 됩니다. 이렇게 생태계가 커지면서 jQuery 팀도 이제 그 jQuery UI를 만든 폴 바카스가 있는 jQuery UI 팀도 별도로 생기고 공식 플러그인이 계속 늘어나자 뭐 예우다 카츠, 클라우드 하틀, 마이크 엘섭으로 3명으로 구성된 플러그인 팀도 이제 별도로 따로 만듭니다. 물론 이 셋 다 원래 jQuery 있던 사람들이에요. 새로 온 사람들은 아니고 이제 플러그인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팀 구조를 조금 변경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jQuery에도 이제 변경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제 파일을 그전에는 아마존 S3로 파일을 호스팅을 하고 있다가 2008년 11월에 AWS에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가 생기면서 클라우드 프론트 CDN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code.jquery.com 이라는 도메인 주소에서 jQuery 소스 코드를 호스팅해서 쓸 수 있게 되고 뭐 지금도 뭐 jsdeliver.com이나 cdn.js, pkg.com 같은 사이트에서 이제 오픈 소스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CDN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죠. 물론 요즘 이제 번들링 같은 게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자체적인 서비스 CDN에서 정적 파일을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제공하는 게 좀 더 많아졌고 공용 라이브러리의 CDN 서비스가 예전보다는 조금씩 적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jQuery도 자체 CDN을 제공을 했고 당시에는 이제 HTML 파일에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다수의 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뭐 jQuery도 불러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스크립트 파일을 많이 가져와야 됐고 서비스 CDN이 엄청나게 보편화되진 않았기 때문에 각 회사들이 CDN을 사용하지 않는 곳도 꽤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제가 사이트를 요즘 뭐 개인적으로 사이트를 오픈해도 CDN을 붙이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할 때도 이제 내 사이트에서 jQuery 파일을 서빙하는 게 아니라 code.jquery.com의 CDN을 그냥 이용하면 저는 비용 없이 jQuery 파일을 이제 사용자들한테 더 빨리 제공할 수 있고 또 많은 서비스가 jQuery 쓰는 대부분의 사이트는 저 code.jquery.com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내 사이트에 올 때 이미 브라우저가 jQuery를 캐싱해가지고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에 저런 공용 CDN을 쓰는 장점은 꽤 많이 있었고 당시에는 많이 썼습니다. jQuery가 직접 제공하는 code.jquery.com 외에도 구글에서 이제 AJAX 라이브러리 API라는 것을 운영해서 구글 SDK를 통해서 AJAX 라이브러리를 CDN으로 로딩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었어요. 2008년 구글 AJAX 라이브러리 앱에서 제공한 라이브러리에는 jQuery, jQuery UI, 프로타입, 스크립타클러스, 무툴스, 도조 요 정도가 제공을 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08년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jQuery에는 이제 라이브라는 함수가 추가되면서 라이브 이벤트라는 기능도 들어오게 됩니다. 기존에 이제 클릭 같은 이벤트를 리스너로 등록을 하려면 달러 하고 이제 CSS 셀렉터로 돔을 가져온 다음에 점 클릭 이렇게 해서 이제 클릭 이벤트에 대한 리스너를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 방식을 사용하면 CSS 셀렉터로 돔을 선택한 뒤에 리스너를 등록하기 때문에 등록할 당시에 그 해당 돔이 있어야 돼요. 해당 돔이 있어야 되고, 그 AJAX로 이용하면 특정 부분을 계속 갈아치우잖아요. 그거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했는데 AJAX로 만약에 돔 요소가 사라진다면 이벤트 리스너도 당연히 새로 등록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벤트 리스너가 등록된 돔은 없어졌고 지금 있는 거는 모양은 똑같아 보여도 새로운 돔이니까요. 물론 이 과정이 귀찮기 때문에 이벤트 리스너를 보통 상위 요소에 등록을 하죠. 제가 계속 예제로 말하는 뭐 공지사항이 있다고 하면 각 그 공지 글마다 뭐 클릭 이벤트에 제가 뭔가 로직을 등록을 한다고 하면 이거를 개별 글 li마다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상위의 div에다 등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li는 공지사항이 업데이트 때마다 지웠다 없었다 지웠다 하니까 이벤트를 매번 하게 하니까 상위에다가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는 이제 이벤트를 찾아갈 때 이벤트가 발생된 돔을 찾아가는 이제 캡처링, 보통 캡처링이라고 하죠. 그리고 캡처링으로 해당 돔에서 발생한 이벤트에서 다시 상위 돔으로 이벤트를 전파시키는 이제 버블링이라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꼭 진짜로 클릭할 그 돔 요소가 아니라 그 상위의 요소로에다가 이벤트를 등록해도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이 했고요. 네, 이렇게 상위 돔에서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할 때는 이벤트 타겟이 뭔지를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요소에서 클릭이 발생한 건지를 이게 버튼인가 아닌가 이런 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로직을 태우고 이런 조건문이 들어가긴 하지만 상위 요소에 등록하는 방식이 훨씬 편하고 이벤트 리스너로 인해서 이게 메모리 릭이 좀 리스너로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훨씬 더 발전해서 라이브 이벤트는 최상위 동계층인 도큐먼트에다가 아예 이벤트를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버블링이 일어나면 결국 도큐먼트까지 올라가니까 거기다가 이벤트 위임을 처리해 주는 방식의 이제 메서드입니다. 여기다 등록을 해놓으면 이제 이벤트를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이벤트 위임이지만 이 나중에 jQuery 1.43에서는 이제 델리게이트라는 함수가 추가되고 1.7에서는 델리게이트가 아니라 on이라는 메서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 1월에는 1.3을 릴리즈하면서 jQuery 재단을 발표하게 돼요. jQuery 파운데이션이죠. jQuery 프로젝트가 점점 성장하고 점점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서 이제 중요한 역할의 프로젝트가 되니까 프로젝트의 소유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시 jQuery는 존 내시기 그리고 jQuery UI는 폴 바카우스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jQuery 재단을 설립하고 모든 프로젝트를 jQuery 팀이 관리하도록 이제 이관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더 좀 본격적으로 오픈소스 중요한 오픈소스답게 이제 관리가 시작이 되고요. 네, 그래서 jQuery가 2000년대에 어떻게 좀 발전해 왔고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좀 설명해 왔는데 이제 모든 jQuery에 일어났던 일을 다 말할 수는 없어서 좀 중요 사건 위주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듬성듬성 좀 설명하는 감이 조금 있긴 하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할 건 jQuery 모바일입니다. 2010년이 되면서 2010년 8월에 jQuery 팀이 jQuery 모바일이라는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뭐 안 쓰지만 거의 안 쓸 거예요 아마. 뭐 쓰는 프로젝트가 아직도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꽤 당시엔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2007년 1월에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이제 스티브 잡스가 맥월드에서 아이폰을 공개를 하죠. 이런 쪽에 이제 이런 디바이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제 아이팟, 폰, 인터넷을 이제 하나의 디바이스로 합치면서 폰을 재발명하겠다면서 했던 이 역사적인 발표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폰이 모바일의 첫 제품은 아니죠. 2000년대에 모바일이라고 하면 이제 팜파일럿이라는 회사가 중심이 된 이제 PDA, 퍼스널 디지털 어시스턴트라고 하죠. 제품군들과 이제 PDA의 대항마로 보이던 이제 포켓 PC,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하던 이제 포켓 PC류의 제품군이 있었어요. 당시에 저는 이제 PDA를 꽤 많이 썼었는데 그때는 뭐 인터넷이 좋지 않으니까 그걸로 뭐 인터넷으로 뭘 할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길거리에서 인터넷이 그렇게 좋던 시기도 아니고 싸던 시기도 아니니까요. 지난 에피소드, 그러니까 1A 에피소드에서 이제 웹 입점용을 설명하면서 얘기했듯이
1990년대 말부터 이제 PC뿐 아니라 작은 스크린에 대한 기기들이 많이 나왔고, 요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왜 2.0과 같이 묶여져서 나왔던 적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좀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기기는 아니었는데, 지금 와서 봐도 뭐 너무나 명확히 IT 시장의 판도를 모바일로 바꾸기 시작한 게 이제 아이폰이라는 것은 대부분은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폰에 이제 앱스토어가 나오면서 이제 모두가 이제 모바일 시대가 되고, 아이폰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2008년에 이제 안드로이드가 나오고, 웹은 이제 데스크탑뿐만이 아니라 모바일도 대응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웹사이트를 디자인할 때 기존에는 이제 데스크탑도 해상도가 뭐 여러 가지 있고, 당시에도 이제 많은 기기가 있었지만 뭐 640이나 이제 800 픽셀 이상 되는 사이트가 기준으로 사이트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거보다 훨씬 적은 이제 400보다 뭐 320 픽셀 뭐 이런 사이트에 대해서 사이트를 만들어야 됐고, 이제 가로로 길던 화면이 아니라 세로로 긴 이 모바일 화면도 대응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실제로 전부 다 이제 스마트폰 하나씩 들고 가는 시대까지 열리기까지는 더 여러 해가 걸리지만, 2010년에 이제 제이쿼리 모바일이란 프로젝트를 발표한 거는 이런 모바일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이제 어떤 자연스러운 요구사항에 대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네이티브 웹 용도 아닌데 이제 모바일 웹 프레임워크가 따로 있다는 게 조금 의아할 수도 있어요. 뭐 요즘도 이런 시도가 전혀 없는 건 아니긴 하지만, 네, 지금은 이제 모바일 프레임워크라고 하면 웹 기술로 이제 네이티브 앱, 리액트 네이티브나 뭐 플러터 이런 것처럼 네이티브 앱을 대신하는 게 훨씬 더 많고, 웹 자체는 이제 미디어 쿼리를 이용한 이제 반응형으로 모든 스크린을 대응하게 만드는 것이 더 보통 일반적이죠. 그래서 모바일 퍼스트로 개발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엔스크린 대응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스크린 크기에 따라서 다른 CS 스타일을 적용하는 이제 미디어 쿼리는 2012년에 표준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네, 그리고 당연히 표준이 되었다고 2012년부터 모든 브라우저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브라우저가 다 지원을 해줘야 또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저는 해외 사이트에서는 못 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국내 사이트에는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어떤 서비스에 들어가면 뭐 뭐뭐뭐닷컴 이렇게 앞에 M이 붙는 사이트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푸터에 가면 PC 버전 보기 아니면 모바일 버전 보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요런 사이트들이 아직도 남아 있죠. 이게 모바일 시대가 열리고 이때 이 시대의 잔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태까지 이게 남아 있다는 건 저한테는 좀 아쉽고 저는 되게 좀 안 좋아하긴 하지만, 물론 그렇다고 이런 사이트들이 2008년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아마 그거보다 훨씬 뒤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물론 그 내부에는 그걸 걷어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뭐 레거시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만들어져서 여태까지 유지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모바일이라는 환경이 이제 업계도 좀 새로웠고, 데스크탑이나 크기나 비율도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자연히 이제 약간 별도로 처리하는 게 좀 당연했던 것 같아요. 당시 업계 분위기는. 그리고 아이폰 덕에 스마트폰은 터치라는 완전히 다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UI도 마우스를 이용하는 그냥 PC 버전이 아니라 터치에 어울리도록 UI를 새로 구성을 했어야 됐어요. 네, 요거를 이제 한 곳에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jQuery는 그걸 모바일에 맞는 UI를 구성할 수 있게 jQuery를 모바일을 만든 것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jQuery UI라는 프로젝트가 이미 있었고, 그거의 이제 모바일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jQuery 모바일은 이제 공개될 때 이제 jQueryMobile.com이라는 도메인을 사용해서 공개를 하고, 사이트를 보면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위해 터치에 최적화된 웹 인터페이스라고 이제 jQuery 모바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0년 사이트를 이제 당시 버전의 사이트를 보면 이제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안드로이드, 아이폰, 안드로이드, 블랙베리, 바다, 윈도우즈 폰, 팜 웹OS, 신비안, 미고 이렇게 지원한다고 써 있어요. 여기 이제 생소한 OS들이 좀 나오는데, 바다는 당시 삼성이 만든 OS고요. 팜 웹OS는 그 이전 시대에 PDA 시장의 주류를 차지했던 이제 팜파일럿이 만든 회사인데, 이제 스마트폰에 맞춰서 새로 만든 OS가 웹OS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회사인데,
지금은 이제 많은 회사에 팔리고 하다가 지금은 LG의 품에 들어와 있고 LG의 스마트 TV가 이제 이때 만들었던 이 웹OS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OS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졌죠. 그리고 신비아는 이제 노키아의 OS고 이제 미고는 리눅스 기반의 배포판이라고 모바일용 배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을 하고 있었고 해당 사이트 문서도 가보면 모바일 플랫폼 좀 전에 얘기한 뭐 iOS, 신비안, 안드로이드 이런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OS잖아요. OS 안에는 또 브라우저가 있죠. 네이티브 브라우저. 지금 아이폰에 사파리가 있지만 크롬도 깔 수 있고 뭐 ARC도 깔 수 있고 이런 것처럼 그 안에 브라우저가 있기 때문에 각 모바일 플랫폼 그리고 그 플랫폼에서 있는 브라우저 네이티브 브라우저, 오페라 모바일, 오페라 미니, 페넥트, 오존, 넷프론트, 폰갭 이렇게 모바일 폰갭은 브라우저는 아니지만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A, B, C 그레이드로 나눠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iOS 네이티브 버전 이제 A 그레이드, 뭐 신비한 네이티브는 C 그레이드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8월에 이제 프로젝트를 공개한 거고 이후에 알파 버전, 베타 버전, 릴리즈 캔디데이트 보통 RC라고 하죠. RC 버전을 릴리즈하면서 계속 처음 jQuery가 나왔을 때처럼 블로그를 통해서 어떤 플랫폼에 어떤 문제를 안정화를 하고 있고 무슨 기능을 추가하고 이걸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 작업을 하고 2011년 11월에 드디어 jQuery 모바일 1.0을 릴리즈하게 됩니다. 이제 모바일은 그 특성상 개발하다 보면 수많은 장비랑 브라우저에서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엄청 많이 들죠. 웹사이트 개발할 때도 힘든데 이런 프레임워크 만들 때, 그거 처음 만들 때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이제 jQuery에 성공했고 jQuery 재단이 있었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 그러니까 장비도 필요하고 하니까 재정적 지원이나 사람들의 노력을 이제 한 곳에 모아서 jQuery 모바일이라는 프로젝트도 내놓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해 드린 대로 이제 아이폰을 중심으로 이제 이 모바일 스마트폰은 마우스 대신 터치가 사용자의 UI 조작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의 그 스마트폰에 맞는 이제 각 스마트폰도 터치에 맞는 이제 고유한 네이티브 UI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훨씬 자유도가 높아졌죠. 하지만 뭐 아이폰 하면 생각나는 이제 뻔한 UI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와 비슷하게 jQuery 모바일도 jQuery UI를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 바꾼 것 같은 자체 UI를 가지고 있었어요. 모바일에 맞게 스마트폰에 맞게 터치에 맞게 구현된 이제 UI를 가지고 있고 이제 UI 세트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jQuery 모바일 1.0의 데모 페이지는 이제 지금도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이는 거 보면 이제 툴바, 버튼, 리스트, 폼 등의 UI를 제공하고 있고 뭐 이벤트로는 기존에 없던 탭, 스와이프 같은 이벤트를 API로 제공해서 모바일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게 제공하고 있고 jQuery UI처럼 테마를 변경할 수 있도록 테마 롤러 포 모바일을 함께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뭐 UI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고요. 색상 톤 정도를 바꿀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등장한 jQuery 모바일은 나오자마자 2011년에 단넷 어워즈에서 이노베이션 오브 더 이어를 수상하고 당시 모바일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하는 수많은 개발자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 주면서 꽤 큰 인기를 끌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 간지는 잘 모르는데 이제 저도 jQuery 모바일로 사이트를 꽤 만들어 본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뭘 만들었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네. 그래서 오늘 이 에피소드에서는 jQuery를 중심으로 한 이제 jQuery 생태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가장 인기 있는 대표적인 자바스크립트로 자리를 잡게 됐는지 그 전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뭐 jQuery를 좀 자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왜 jQuery가 인기 있었는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제 첫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이 먼저 인기가 있었는데도 어떻게 jQuery가 이길 수 있었는지 그거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